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무려 115.75포인트가 오른 1084.72, 1100선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한미통화수합 협정 체결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개장과 동시에 1000을 쉽게 돌파하면서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까지 양시장에서 급등세로 인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과연 한미통화수합 협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증시에서 루머로 떠돌았었죠. CN그룹 위기설, 그 위기설도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가 미국 중앙은행인 FRB에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한미통화수합 계약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총 300억 달러 규모로 한미통화수합 라인이 개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이 금융 불안의 진원지였죠. 외화의 유동성 없이 막히게 되는 거 아닌가. 과거 IMF 때 겪었던 그런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통화수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통화수합이란 뭡니까? 예, 스와프라는 말이 맞바꾸다 또는 교환하다라는 뜻인데요.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화폐를 맞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 미 영준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300억 달러 한도로 미국과 통화수합 라인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는 곧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미국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달러화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 통화수합 그러니까 스와핑 나쁜 거 아니야 그랬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은 거군요.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국제 통화도 아니고 이제 원화와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이게 참 이채로운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계약은 미국이 선진 10개국과 통화수합 확대 계약을 체결했던 지난 9월 말에 우리 정부 측의 요청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선진국들끼리 통화수합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국제금융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 측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설득의 키워드가 됐던 것은 역스피로버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역스피로버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금융위기가 전이가 되면 이머징 국가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미국 등 선진국의 위기를 가중시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과천에서 열린 그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 재무부나 FRB 관계자들에게 이 역스피로버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던 것이 이번 스와프 계약 체결에 주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계약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갖는 의미도 무척이나 클 텐데요. 그 의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상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협정 체결은 그동안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또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전반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2,400억 달러 규모로 적지는 않은데요. 그동안의 외환 유동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환율도 요동을 치고 증시 불안까지 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와의 통화수합 체결로 그동안 단기 외채 문제와 맞물려서 꾸준히 우려됐던 이 외환 유동성 문제에는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년 4월까지 300억 달러 한도에서는 언제든 달러화를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한 외환액이 늘어난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또 원화가 기축통화와 맞교환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한국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전날 5.7%에서 하루 사이에 4.7%로 1%포인트나 급락해서 신용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통화수합 기획 그 규모가 한 300억 불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뭐 어떤 미국의 어떤 그간의 어떤 그 통계를 보면은 무제한으로 하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고 그 밖에 네. 가장 이제 높은 곳이 한 300억 불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배부른 규모는 아니다. 그렇게 평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번 수합 계약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또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수합 계약 당사국인 미국의 경제가 워낙 불안한 상태여서 아무리 300억 달러의 수합 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하지만 이 국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앞으로 시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달러는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증시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는 미미한 선에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하루 외환 거래액이 400억에서 6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하루치 거래액도 안 되는 수합 규모로는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계약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융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그 중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수합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130억 달러, 중국과 40억 달러, 이밖에 아세안의 5개국과 65억 달러 등 총 235억 달러의 계약을 별도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통화 수합에 첫 발을 뗐다는 데서는 물론 굉장히 큰 긍정적인 시장에서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오늘 이게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폭발적인 그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의미인지는 한번 차근차근히 시간을 두고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과 또 기획재정부 간에 이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사실 그 한미 통화수합 계약 협정 체결은 기획재정부와 또 중앙은행인 한은이 공조해서 일궈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이 미국 재무부 라인과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한편으로 또 수합 거래의 주체가 되는 한국은행은 FRB 라인을 통해서 실무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막상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성과의 공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어제 29일에 협상안이 재정부에서 발표되기도 전에 미리 흘러나오자 이 한국은행이 오늘 재정부와의 공동 발표 요청을 거부하고 새벽 6시 반에 단독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 발표 과정에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빚어지면서 이번 성과에 옥의 티를 남기게 됐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국가의 그 외화 유동성을 보다도 좀 풍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 통화 수합 계약이 체결된 것이 참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해서 기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내 경제 뉴스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 뉴스 분석입니다. 40여 개 계열사를 거둔인 CN그룹이 최근 자금난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 이 시장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시장에 어떤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CN그룹 계열사는 물론이고요. 관련 은행주들 역시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CN 쇼크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돌고 있더라고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대기업의 생존 위기로까지 이게 옮겨가는 거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하면서 지난 10여 년 전 IMF 때 기아차라든가 한부라든가 그런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이 하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괜히 실제 이상의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과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위기인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의 산업부 김민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CN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들어간다. 그런 설들이 있는데요.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은 이미 CN그룹의 워크아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모두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CN그룹 관련주들은 대부분 시장 초반부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CN그룹이 곧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죠. CN그룹은 현재 약 6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부족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그룹 측은 금융권에서 약 1,000억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현재 유동성 위기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CN그룹은 워크아웃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은행단들은 현재 CN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여부와 유동성 문제 등을 위한 최종 결정을 이달 말까지 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이 CN그룹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직까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회사 사명을 바꾼 지 그렇게 비교적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자,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부탁드리죠. 예, CN그룹은 1990년에 칠산해운이라는 해운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 이후에는 공적적인 M&A를 통해서 사업의 덩치를 불려왔습니다.
현재는 약 4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요. 2004년에는 한강 유람선 사업과 컨테이너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에 뛰어들었고요. 2005년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조선업 호황을 틈타서 CN중공업이라는 조선업을 세우면서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또 CN그룹은 그 이후부터 그룹의 모든 역량을 CN중공업에 쏟아부으면서 중공업 중심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CN중공업은 총 60척, 약 3조 원가량의 선박을 이미 수주한 상태입니다. CN그룹은 모든 계열사들의 자산을 합하면 현재 자산 규모가 2조 2천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업 규모 순위로 봤을 때 한 60위권에 속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과거 이제 세븐마운틴이라는 사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구 소재 건설회장 우방이라든가 아니면 진도 모피 컨테이너 사업 부문 등을 인수하면서 CN그룹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게 공격적인 인수합병 및 사업 확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위기 아닌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큰 기업이 워크아웃 위기로까지 몰렸는지 그 과정이 있을 텐데요. CN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주력 계열사의 부진, 그리고 자산 매각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네. CN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N중공업은 원래 올해 초에 금융권으로부터 1,700억 원가량의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권들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시설 자금 대출을 백지화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자금이 필요한데 결국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CN중공업은 7월 달에 선박 건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도 CN그룹이 위기를 맞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CN우방이 약 2천억 원가량의 미분양 대금을 떠안게 된 것이죠. CN그룹은 그룹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도 FN이라든가 CN우방 ENC, CN9 같은 계열사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마저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잘 팔리지 않으면서 결국 현재의 자금난을 맞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어떤 기업의 어떤 생존으로까지 전이된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막혀 있는 유동성 위기만 잘 넘기고 나면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CN그룹 측은 지금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금만 조달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CN중공업의 시설 자금과 또 CN우방의 긴급 결제 자금만 맞고 나면 일단은 계열사들을 신속히 매각해서 새로운 자금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통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차입을 받아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CN그룹은 모든 금융권들과 접촉을 하면서 추가 차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측은 현재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그 CN중공업을 주력 계열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산 규모만 해도 2조 원이 넘는 기업에 이제 1,000억 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같이 그 금융권 은행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신뢰가 경색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 정도 자금이 쉽사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업계에서 사줄 만한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싼 가격에 내 입장에서 좀 더 좋은, 물론 상대방한테는 더 안 좋은 조건이겠지만, 상황이겠지만 그 상황에서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쉬울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 긴급 자금을 수혈하지 못한다면 CN그룹은 결국 워크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CN그룹에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열쇠는 금융권이 쥐고 있는데요. 이 금융권은 CN그룹의 추가 차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 규모와 또 전체 자금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서 워크아웃을 갈 것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워크아웃으로 들어가서 보다 더 이제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N그룹의 워크아웃 위기에 관련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김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쓰던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이동하라고 하는 그 인터넷 전화 그 번호 이동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전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저도 집 전화가 없어서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 쓰신 분들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쓸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제에 관해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규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 제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 그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인터넷 전화는 모두 070으로 시작되는 국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나 스팸 전화로 오인되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들이 또 오랫동안 써온 집 전화번호를 바꾸기가 어려워가지고 통화료가 싸지만 인터넷 전화로 갈아타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자기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호 이동 인터넷 전화가 그전에는 070이라는 앞에 그 앞머리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 했었는데 그것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됐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존 집 전화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싼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070 인터넷 전화에 비해서는 또 요금이 좀 비싸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가격 구조가? 예, 일단 그 전화 요금은 크게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로 구성되는데요. 인터넷 전화는 일단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료도 예를 들면 그 KT 집전화, 지금 그 인터넷 전화 외에 유선 집전화는 KT, 그 다음에 데이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이런 데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LG 데이콤하고 SK 브로드밴드의 기본료는 월 2,000원으로 일반 전화 기본료인 5,200원보다 훨씬 쌉니다. 통화료를 보면요. 시외 전화와 국제 전화가 월등히 쌉니다. 일반 전화 시외 통화료는 대략 3분당 250원에서 261원 가량인데요. 인터넷 전화는 3분당 38원이나 39원이니까 많이 싼 겁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 전화도 인터넷 전화는 분당 50원밖에 안 됩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기존 집 전화는 분당 276원에서 282원이죠. 그러니까 뭐 한 5분의 1 이상 싼 인터넷 전화가 싼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에서 이동 전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도 10초당 11.7원입니다. 일반 전화는 14.5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070 인터넷 전화와 달리 번호 이동 인터넷 전화는 KT의 그 PSTN망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KT의 접속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070 인터넷 전화는 가입자 간의 무료 통화 혜택이 있었는데요. KT의 접속료를 내야 하는 관계로 번호 이동을 한 인터넷 전화는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번호 이동을 하려고 해도 그 절차 자체가 복잡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번호 이동 그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그 자기가 선택한 인터넷 전화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왜냐면은 이 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 관리센터에서 그 번호이동을 그 대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전화 회사에 따로 해지 요청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소요 기간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번호 이동 도입으로 앞으로 유선 전화 시장의 어떤 그 시장 질서가 좀 재편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전화 회사들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8일에 KT 경영연구소가 2009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인터넷 전화 내년 가입자 숫자를 750만 명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가입자 수는 170만 명인데요. 070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번호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입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집전화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의 매출 감소는 명약 관화해 보입니다. 반면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LG데이콤은 연말까지 140만 명을, SK 브로드밴드는 30만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 회사들은 여러 종의 인터넷 전화 전용 무선 전화기 외에 기존 전화기에 장착해 줄 수 있는 모뎀도 준비해서 번호 이동 가입자 늘리기에 주력할 태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전화의 번호 이동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폭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주가가 오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에 비해 115포인트, 즉 11.95% 상승했는데요. 이는 상승폭과 상승률 면에서 모두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과 더불어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1100선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10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가 올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예상대로 그 통화 수합 체결이 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화 유동성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이 증시의 대형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내 경상수지가 10월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오는 등 갖가지 호재가 만발하며 그동안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투자 심리를 크게 호전시켰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아치운 것에 비하면 물론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나마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외국인들도 2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선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1,700억 원치 주식을 사들이며 동반 순매수에 나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과 경계 매물을 쏟아내 2천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오른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요? 시가총액을 가릴 것 없이 상한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조선, 기계, 철강, 건설, 증권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더욱 몰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만 375개에 달했습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13%나 급등했고 음식료, 항공, 여행업종 등 그동안 환율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종목들도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승세가 그냥 한 달 정도라도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이번 주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일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우려였던 달러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 만큼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위기가 정점을 지났을 뿐이지 끝난 것은 아닌데다가 여전히 실물 경기 하강과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로부터 증시 마감 상황에 관한 정리를 들었고요. 생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가 6.05%로 2001년 2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평균 금리는 7.44%로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가 오늘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 보증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시중은행은 외화 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3년간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한국 등 4개국과의 통화수합부 협정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FRB가 금융시장 불안을 겪는 신흥국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조 엔이 넘는 추가 경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조 엔을 모든 세대에 지급하는 소비 진작책과 연말에 기한이 만료되는 주택 융자 감세를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구체적인 종목에 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는 증시 전략센터가 이어집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해보고 또 종목에 관한 의견까지 들어보는 증시 전략센터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영화 차장, 동양중금의 김용재 차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영화 차장님, 오늘 코스피가 1100선 바로 턱밑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상승률을 보였다고요? 네. 국내 증시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메간토급 호재로 12% 사상 최대로 폭등을 했고요. 닷새 만에 천 고지도 재탈환을 했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의 CN그룹 위기설 그리고 미 증시가 금융당국의 실물 경기 침체 우려로 혼재수로 장을 마감을 했지만요. 새벽에 한미 통화 스왑 체결이라는 낭보가 전해지면서 개장 초 70포인트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과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 그리고 10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한때 13%까지 폭등하며 1100선을 넘보기도 했습니다. 네. 금일 전광판은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양 시장에서 전체 1945개 종목 중에서 1831개 종목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금일 시장은 코스피가 115.75포인트가 상승한 1084.72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0.46포인트가 상승한 296.05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요. 개인이 2,000억 매도, 프로그램이 880억 매수, 외국인이 220억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1,70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한영화 차장님 목소리가 그냥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듯이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듯 네. 또르르 굴러가는 게 참 듣기가 좋습니다. 오늘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밝은 그런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자, 김용재 차장님 오늘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내일도 이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되고 오늘 끝났지만은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전일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제일 그 꼴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간외에서도 지금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가는 어찌됐든 간에 좀
그 상승해서 출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미국 증시가 일단은 GDP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전일 그 막판에 급락한 물량들이 크게 문제가 될 그런 물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은 좋을 쪽으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177원이라는 아주 그 10년 만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00원대 안쪽으로 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좀 아니면 1200원대에서 안착을 할지 좀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내일 한 1200포인트까지 즉 11선이 자리 잡고 있는 12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12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을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두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과격한 거 아닙니까? 뭐 오늘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예. 뭐 1200포인트가 아니라 선물 상한가 분위기를 예. 뭐 한간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뭐 코스닥의 어떤 그 점상처럼 예. 지금 선물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점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오늘 백어데이션 즉 한 5포인트 가까운 백어데이션이기 때문에 내일 장세 자체가 특이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의 오늘 밤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선물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서 시작할 거라고 그것까지 좀 예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김용재 차장님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한 1200포인트까지도 이번 기회에 어떤 호기를 잘 잡고 따라붙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모든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영화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나요? 네. 삼성물산 30%, 그리고 현대제철 20%, 현금 50%로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제가 선정한 건 어제 저녁이었고요. 오늘 네. 아침에 통화 수업이라는 그런 그 낭보가 터지면서 현대제철은 조금 더 편입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삼성물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양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입니다. 주택 사업 구조가 거의 100%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과 PF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타이트하게 사업 구조 조정과 비용 관리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어질 전망입니다. 미분양 주택도 메이저급 건설사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도 가장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 건설 부분 호조로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3조 3,2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0%가 증가한 1,2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박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연속 17일 동안의 기관의 순매수도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현대제철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대제철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통화스와프 환율 최대 수혜주에 포함이 됩니다. 네. 원조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로 금일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으로 인한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낙폭과대 종목으로 최근 기관의 매수세로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분기 실적이 기존 추정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4,3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24%나 상회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에 관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 목표가와 또 손절가에 관해서도 함께 제시를 해 주셔야겠죠. 네. 일단은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조금 과감하게 높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삼성물산은 1차 목표가가 45,000원 잡았고요. 2차 목표가는 55,000원을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37,000원을 잡아봤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1차 목표가가 42,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가 53,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삼성물산은 1차 목표가가 45,000원, 2차가 55,000원이고요.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 손절가는 31,000원을 잡아주셨고요. 자, 현대제철은 1차가 42,000원, 2차가 53,000원의 목표가,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용재 차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비슷한 측면에서 종목들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그 환율 수혜주인 그 대한항공하고요. 현대건설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대한항공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환율에 관련된 그 혜택을 받는 종목인데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 환율 자체가 1250원, 즉 177원에 아주 급락을 보여주면서 안정세를 취할 거다 하는 예상으로 오늘 상한가인데, 대한항공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그 아침 일찍부터 오전서부터 상한가에 진작에 올라가서 지금 그 상한가로 그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 가격을 굳이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쫓아서 사도 된다. 즉 지금 32,350원에 오늘 종가인데요. 61선까지 목표 주가 자체를 61선까지 먼저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61선까지 보신 상태에서 따라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결과는 쪽으로 61선이 흐르고 있는 38,7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5일선 밑을 하회하는 28,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28,400원에 그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 가격 자체를 조금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즉 32,350원에서 따라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지금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을 때 항공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뭐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적다라고 해서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도 받고 있고 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업계 1위의 항공사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대건설은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어떤 건설주 부분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근데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의 가장 좋은 점은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할 뿐더러 또 한 가지 PF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은행이나 요즘 건설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네. PF라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현대건설한테는 자유롭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지금 경기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건설주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에서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돼도 매수 가격 자체도 지금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상 보수적으로 보신다기보다도 전저점을 확인하시면서 그냥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45,400원인데요. 45,400원에서 사실은 4만원대 이상, 즉 45,400원, 4만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추격 매수를 해도 가능하시겠고요. 1차 목표가는 21선이 55,000원 부근에서 흐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를 55,000원 부근에서 잡으시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난다 그러면 61선인 6만원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5일선이 하회하는 41,000원 밑으로, 즉 전저점이 37,250원인데요. 5일선을 하회해서 4만원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격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에 관한 정보가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때 크나큰 좋은 정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재 차장 그리고 한영화 차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갑니다.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보는 센 경제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박시룡 논설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리 시장에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요즘엔 그것들이 더욱더 극과 극을 달리하면서 많이 몰려오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먼저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과 300억 달러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란 어떤 것이고 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율 급등을 비롯해서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많은 대책들과 조치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번 미국 하고의 통화 수합이 가장 의미 있는 예.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번 우리나라하고 미국 연준하고 이거 통화 수합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 가치는 오늘 주식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통화수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하고 미국 달러하고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필요할 때 3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특히 외환 시장이 불안했던 것은 시중에 달러화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외채 상환 요구가 일시에 미래 닥쳤을 때 과연 충분한 외화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이번 통화 수합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가장 큰 의미가 되고 특히 미국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300억 달러와 함께 IMF도 우리나라에 22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제공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번 이 통화 수합 조치를 통해서 저는 좀 성급한지는 몰라도 일단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은 거의 해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해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자, 그동안 이제 미국의 어떤 통화 수합을 보면은 이제 국가 신뢰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과만 맺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맺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채롭고요. 이 300억 불의 규모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무제한 어떤 통화 수합 계약을 맺고 있는 주체가 이제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살펴보면 일본, 영국, 22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이런 무제한으로 해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규모인 300억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에도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이런 통화 수합 계약을 합의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뭐 직접 이번 그 통화 수합을 그 추진해온 뭐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좀 의외 당초에 한 200억 불 정도 뭐 기대를 했었는데 그 규모가 300억 불까지 돼가지고 좀 뜻밖이라는 그런 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통화 수합 제도라는 것은 그 긴급한 때에 그 각 국가 간의 그 상호 통화 교환을 통해서 저 외환 부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되는 그런 제도인데 당초에는 뭐 G7 국가 정도가 이제 그 통화 수합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최근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미국 그 FRB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 통화 수합 제도 협약 대상 국가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 포함이 된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미국 FRB가 그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그 통화 수합 규모가 한 6천억 달러가 지금 넘어가는 것으로 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넘기는데 어떤 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경상수지가 어떠한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에 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원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네. 또 좋은 소식이 나올 때는 또 좋은 소식이 잇따라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이번 그 미국하고 이거 통화 수합에 이어서 그 10월 경상수지가 많게는 한 10억 달러 정도 흑자로 좀 돌아설 것으로 한국은행이 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통화 수합 제도는 사실 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영구히 그 계속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그 외환 부족이라든지 또는 금융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더구나 그 10월 달에 이어서 한 4분기 전체로 한 40억 달러 정도 지금 흑자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그 유가를 비롯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입 부담이 많이 줄었고, 또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해외 여행을 비롯해서 해외 소비가 많이 줄은 뭐 그런 덕분으로 10월 달에 흑자가 돌아설 수 있고 또 4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외환난에 따른 그런 그 환율 외환 시장의 불안 이것을 그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면 그게 이제 결국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뭐 그런 효과를 낳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금 어려운 때는 이 경상수지 쪽에서 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재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악재에 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동안 이제 어떤 그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사실 그동안 아래 공포,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2의 공포라고 해서 잡리스, 이제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경영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면은 일적 구조 전환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 보니까 경기는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제 오지 않나 그런 공포는 분명히 있거든요. 우려도 크고요. 예, 사실 뭐 아직 심각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이번 그 금융 위기, 금융 불안의 여파가 그 기업을 비롯한 실물 부분으로 좀 확산이 뭐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또 어제 그제인가 그 일부 중견 기업이 그 워크아웃을 또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건설업계가 이제 가장 어렵고요. 그 오래 전부터 미분양 사태 때문에 뭐 자금난 이런 걸 많이 겪고 있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좀 제조업체 특히 그 이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자금난이나 이제 이 판매 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고환율 고환율 판매 부진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업 경영난을 그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좀 그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CN그룹 워크아웃 설과 관련해서 많이 그 시장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그게 97년도 외환위기 때 97년 초에 그 한보그룹 부도가 사실 이제 외환위기의 신호탄이었다는 그런 거기에 그 악몽을 좀 그 되살려서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그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서 충분한 그 유동성 공급 이런 그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책을 지금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게 되네요. 네. 자, 지금까지 박시룡 논설실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찾아온 호재와 악재 두 가지에 대한 명암에 대한 그 분석과 의견까지 경청해 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활짝 지었습니다. 이 한미 간의 통화수화 협정은 그동안 미국발 금융 위기에 짓눌렸던 우리 국내 증시 또 국내 경제계 전체를 일정 부분 어깨에 놓였던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그런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자, 이런 좋은 영향이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경제에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10월 경상수지 흑자 전망까지 나오면서 외화 유동성에 대한 시름을 덜게 된 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의 단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자, 생경제현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좋은 소식만 꾸준히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